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은 책은 1cm 다이빙입니다. 글 태수 문정 삐카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욕을 먹은 건 처음이다. 이토록 한심하게 쳐다보는 가족들의 눈초리도 받아본 적 없다. 나는 올해 30이다. 결혼을 4개월 앞두고 있고 퇴사했다. 처음 회사를 관둔다 말했을 때 할머니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래, 네가 결정했으면 그렇게 해라. 생각보다 담담한 반응에 놀라 말 못했지만 고마웠다. 누군가는 이유 없이 받아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다음날 할머니는 물었다. 진짜 관둘 거니? 또 다음날 물었다. 너는 애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 다음날은 묻지 않았다. 태수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문득 1년 전 할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다. 부지런히 놀고 살아. 할머니는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했다. 자식 새끼들 키울 적엔 하루에도 12개씩 생각났는데 제 살길 보내고 나니 다 까먹었다고 했다. 미루다 보면 있는 법이다. 90돌 할머니의 인생 조언이 무겁게 다가온 이유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놀 줄은 몰랐던 걸까? 30살 손주놈의 통 큰 일탈에 할머니는 자신의 명언을 1년 만에 번복했다. 노는 것도 뭐가 있어야 놀지. 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했다. 행복이란 건 비행기표를 끊고 바다에 놀러가 뛰어내리는 다이빙 같은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대출금에 허덕이느라 쥐뿔도 없는 내겐 사치라 여겼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앞으로 더 없어질 거다. 시간도 그렇고 여유도 그렇고 용기는 말할 것도 없다. 행복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용기도 없는 나는 그냥 이런 게 제 인생입니다. 라고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까? 싫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게 7m, 5m, 아니 1m는커녕 동네 목욕탕에서 하는 1cm짜리 다이빙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퇴사하기 전 아내와 약속한 시간 4개월. 필요한 것은 정해졌다. 나는 동료를 찾기로 했다. 8월 9일 금요일.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들어 말했다. 문정씨, 재밌는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혹시 같이 해볼래요? 1cm 다이빙. 이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럴까요? 대답하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아는 건 내 전화번호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당시에 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상태였다. 50분에 6만 원. 처음 심리상담을 받기로 했을 때 듣게 된 가격이다. 2년 전 퇴사를 한 뒤로 나는 계속해서 우울한 감정을 느꼈다. 정확히 왜인지는 모르겠다. 회사에서 대표가 쏟아냈던 안 좋은 말들 때문일 수도 있고, 앞에선 아무 말도 못했으면서 이제와 밤만 되면 침대를 걷어차는 나 때문일 수도 있다. 회사의 문제인지, 집안의 문제인지, 그냥 내 성격 문제인지, 정확히 뭐 때문인지 나는 끝끝내 알지 못했다.
가끔씩 병원을 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내 생각에 치료를 받을 만큼의 우울증이라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우울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종종 웃기도 했고 먹을 것도 먹었고 집 밖으로도 나갔다. 다만 집에 들어오면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다. 결국 참다 못한 엄마가 말했다. 방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얼굴만 보여줘. 병원은 못 가도 상담은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다. 그리고 그때 듣게 된 말이 50분에 6만 원이었다. TV에서 보던 심리상담 선생님들은 누구나 포근하게 안아줄 것 같았는데 내 염치 없는 팔이 졸지에 갈 곳을 잃었다. 태수 씨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도 그때쯤이다. 문정 씨, 제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솔직히 그리 재밌진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허술하고 불안한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더 나빠질 것도 없잖아. 물론 이 모든 걸 태수 씨는 알지 못했고 2019년 8월 9일 오후 2시 걸려온 전화에 나는 이불을 걷고 나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럴까요? 철없는 중학생 같은 30살과 세상 다 산 것 같은 26. 우리의 위험한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다. TV를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으며 책도 읽을 수 있다. 심지어 친구까지 만들 수 있고 아마 그래서 우린 하루 평균 2시간이 넘게 플라스틱 네모를 붙잡고 있나 보다. 나쁜 건 알지만 몸에 안 좋은 게 더 재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스마트폰은 질병이다. 그것도 아주 맛있는 질병.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보다 더 치명적인 녀석이 나타났다. 약 9천년 전부터 인간 위에 군림한 생명체, 고양이다. 이 녀석은 성격부터 유독하다. 오라고 하면 죽어도 안 오고 만지려 하면 유연한 몸으로 부드럽게 빠져나간다. 반대로 축 처져 TV나 보고 있으면 어느새 옆에 와 골골송을 불러댄다. 아찔하다. 이 생명체가 위험한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테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나는 고양이 알레르기다. 정확히 말하면 고양이 타액 알레르기. 악성이다. 모든 고양이는 단 1시간 만에 내 눈을 조리퐁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 6살 때 이별한 코 찔찔이를 소환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처음 고양이를 만지게 된 날 나는 온몸이 부어올라 응급실까지 갈 뻔했다. 그러니 스마트폰 따위가 비교가 되겠나. 1분 1초가 골든타임인 거다. 제한된 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더 자주 쓰다듬고 조금이라도 많이 엉덩이를 토닥여줘야 한다. 스마트폰 따위에 낭비할 여유는 없다는 말이다. 스마트폰 안에는 모든 게 있다. 책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영화도 있다. 그런데 고양이는 없다. 다행이라 말하기도 웃긴 이 상황이 나는 좋다. 스마트폰보다 치명적인 게 생겨서는 아니다. 단지 좋아하는 게 뭐냐는 말을 무엇보다 싫어했던 내가 30분이 넘도록 설명할 게 생겼기 때문이다.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게 있을까?
이것만큼 어려운 주제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래도 답하고 싶었던 이유는 언제나 카톡 속 크크크가 아닌 실제로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도 생각할 거리가 있다. 어색한 사람을 만나면 대화할 주제도 생겼다. 작지만 단단한 게 생긴 기분. 이거 나쁘지가 않다. 아이폰에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기능이 있다. 하루 동안 사용한 스마트폰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인데 인터넷에서 이 스크린 타임이 4시간이라고 떠서 자괴감을 느꼈다는 글을 봤다. 내 스크린 타임에 찍힌 숫자로 확인해봤다. 6시간. 아직 저녁이 되기도 전이었다. 이상하게 헛웃음이 나왔다. 어떤 날은 8시간, 어떤 날은 10시간씩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였다. 그래도 고양이라는 말에는 고개가 끄덕여졌다. 고양이는 정말 귀엽고 개고양이라도 만나는 날엔 스마트폰은 그저 그들의 귀여움을 촬영하는 도구가 되니까. 그렇지만 저는 없는데요? 앞에서 열변을 토하던 사람이 실망하는 게 느껴졌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시작부터 찬물을 끼얹을 순 없었다. 우선 이 첫 번째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뭐라도 생각해내야 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순간은 언제지? 맥주 마실 때. 아니다. 이걸론 좀 약하다. 나는 한 손으로 맥주를 마시면 곧바로 다른 손으로 스마트폰을 휘저기는 중독자였다. 그렇다면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2가지를 꼽자면 영화와 맥주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2개를 동시에 하는 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았다. 냉장고에 영화 보면서 마실 맥주를 채워놓을 때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것. 한가로운 평일 오후 카페에 마주 앉아 서로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무언가 찜찜하지만 나는 이렇게 적기로 했다. 이따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따고 싶다. 미뤄뒀던 라따뚜이 보면서. 밖에서 너무 우울한 기분에 휩싸였던 날이 있다. 그날은 정말 집까지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랜덤 재생으로 흘러나온 비밀의 화원이라는 노래에 삽입된 박수 소리를 속으로 짝짝하고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집 앞이었다. 그 뒤로는 힘든 날에 항상 이 노래를 들었던 것 같다. 나는 원래 힘든 날엔 그만큼 더 우울한 노래를 들었다. 하지만 올해가 되어서는 조금 밝은 분위기의 비밀의 화원을 반복 재생한다. 비밀의 화원을 듣고 있으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 응원해 주려고 만든 노래인가? 그런데 실제로 비밀의 화원은 가수 이상은 님이 우울증에 걸린 친구를 위해 만들었던 노래였다고 한다.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노래를 더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말고도 이 노래에서 치유의 감정을 느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한 번씩 찾아오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쫓아버려주는 노래라고 해야 되나? 나는 이 노래 가사가 참 좋다. 노래 한 곡이 이미 망쳐버린 기분을 되돌려주진 않지만 이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 굽어있던 어깨가 조금 펴게 된다. 숨을 천천히 쉬어보게 된다. 그렇게 최악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비밀의 화원 이상은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예전에는 동네에 하나쯤 향토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었다. 비기인 날 구름 달빛처럼 이름에서부터 50대 아재의 진득한 향기를 느낄 수 있던 그곳. 어린 시절 그곳을 지나칠 때면 생각했다.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맨날 와야지. 가격도 이름도 고풍스럽지는 않지만 고기를 칼로 썬다.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신세계였다.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온 건 우리 반 반장 때문이었다. 좋은 샴푸 향이 나는 아이였다. 반장은 내 생일에 함께 해줄래? 라고 적힌 파티 초대장을 나눠주었다. 하나둘 사라져가는 초대장 속에서 나는 막차를 탈 수 있었다. 접시 안에는 피기 가득한 고기가 있었다. 이거 배탈 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했지만 멀리서 친구 한 놈이 말했다. 야, 피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거야. 나는 쨍감자에 올려 고기를 얼른 삼켰다. 파스타라는 면 요리도 있었는데 외자라 그런지 확실히 맛이 좋았다. 생일 파티란 이런 거구나. 꿈꿔왔던 신세계는 기대만큼 멋졌다. 그날 이후 우리 반에는 생일 파티가 유행했다. 기본은 집에 초대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는 것이었고 조금 잘 산다 하면 피자와 치킨 등이 등장했다. 물론 아쉽게도 내 차례는 오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는 아니다. 그냥 해본 적이 없었다. 70살 할머니도 10살 나도 생일 파티는커녕 생일 축하 한번 해보지 못했다. 무서웠다. 치킨 하나 잘 못 시키는 우리를 친구들이 거지라고 놀릴까봐. 그래서 오늘은 내게 참 특별하다. 우리 집에서도 생애 처음으로 생일 파티가 열렸기 때문이다. 내 생일은 아니고 매형의 입에서 시작된 누나의 생일 파티다. 가족들은 저마다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하는데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내심 기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다. 집 앞 빵집에서 산 케이크에 30이라고 적힌 촛불을 꽂았다. 쑥스럽지만 축하 노래를 부르고 초에 불을 껐다. 꽃갈모자를 쓴 누나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고 첫 생일 파티를 넘어 첫 생일 파티 사진이라니. 별것도 아닌 거에 뭉클하니 나도 참 주책이다. 그 옛날 10살의 나는 뭐가 그렇게 무섭고 창피했을까? 눈 딱 감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됐는데 올해는 나도 생일 파티를 해보고 싶다. 처음이라 어색하고 서툴 테지만 가족들과 함께 말하고 싶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작가님, 생계 유지를 위해 간간히 받았던 외주 작업 중 나는 그 호칭을 들을 때면 유독 속이 답답해짐을 느꼈다. 어느 날은 회의 중에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마케터예요. 작가라는 호칭이 싫어서는 아니고 일종의 주제 파악 같은 거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작가는 그렇게 쉽게 불려서는 안 되는 호칭이었다. 내게 작가란 자기 글을 쓰는 사람인데 나는 내 글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지도 몰랐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제품을 홍보하는 일을 하다 보니 그건 따지자면 내 글이라기보단 남의 글에 가까웠다. 그동안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누가 물으면 잘 대답하지 않았지만 사실 고백하자면 한 가지가 있긴 했다. 가끔 조심스럽게 대답하던 말. 나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브런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글을 올려보고 싶긴 해.
혹자는 말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고. 내 경우엔 떡볶이를 먹기보단 브런치 작가가 되고 싶었다. 직업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작가로 활동하는 그곳이 참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서도 쉽사리 시작하지 못했던 이유는 브런치 작가가 되려면 작가 심사라는 걸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아침 드디어 작가 신청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사실 브런치 작가가 되고 싶다고만 쓰고 글을 끝내려고 했는데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기만 한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브런치에 들어가 작가 신청까지 끝내버렸다. 신청은 30분 정도 걸렸다. 그동안 30분이 없어서 못했던 건가 싶어 허탈하기도 했다. 신청해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간단할 줄 알았으면 떨어지더라도 진작에 한번 눌러볼 걸 그랬다. 사람들이 나보고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데 막 그 정도까진 아니다. 그냥 메일함 정도만 계속 들락거리고 있는 정도? 빨리 브런치에서 심사 완료 메일이 왔으면 좋겠다. 신도림에서 홍대로 환승하는 길은 한겨울에도 땀 냄새가 난다. 1호선과 2호선, 분비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두 지하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350만 명. 그곳에선 매일같이 다양하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 출퇴근길, 프로 등산러를 만나는 일은 흔한 일이다. 바닥에 놓은 보따리 속엔 주로 김치가 들어있는데 등산에 김치가 왜 필요한지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아침마다 격한 기도를 해주시는 아버님은 이제 친근하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어머님도 익숙하고, 하지만 비상 스위치로 벨트를 하는 청년을 만날 때면 여전히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나오곤 한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산다. 고요한 아수라장이 나고나 할까? 떠드는 사람 하나 없는데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다. 출근하기도 전에 지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사실이다. 물론 그러든 말든 지하철은 제 갈 길을 간다. 그러다 가장 큰 고비인 신도림을 거쳐 물레, 영등포구청, 당산을 지날 때면 지하철도 나도 조금씩 여유로워진다. 나는 그 시간을 좋아한다. 일말의 휴식이 생겼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하철이 당산을 지나 합정으로 향할 때 눈앞을 가리던 회색 건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창문 밖으론 올림픽대로가 보이고 뒤이어 강한 빗뭉치가 나타난다. 한강 물결에 반사된 불빛이다. 열차는 마법의 등골에 들어선 것처럼 고요해진다. 악보 같은 전설줄 위로 선유도가 걸리고 이어 잠두봉 선착장이 올라탄다. 때때로 강물 위에 이름 모를 새가 앉아 고기를 사냥하는데 그것 또한 볼거리다. 5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어떤 여유보다 나를 편안하게 한다. 도합 2시간 40분이나 되는 출퇴근길을 짜증내지 않고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거기다 주변까지 도와주지 않으니 고통은 배로 되고 다들 그렇게 살아 라는 말로 퉁치기엔 찝찝한 하루. 중간중간 발견하는 여유는 생각보다 큰 위안이 되곤 한다. 어쩌면 그래서 이런 풍경들을 모으는 것이 취미가 됐을지도 모른다. 고작 경치 하나로 모든 짜증을 날려보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마다할 이유도 없으니까. 오이도 카페 앞바다, 만수동 3만 아파트 옆 나무길.
인천시청 뒤 에비로드. 언젠가 즐거워질 출퇴근길을 기대하며 오늘도 풍경을 모아본다.